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의 노주현입니다. 먼저 대한심혈관 약물치료학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가 동반된 노인 환자에서의 약물요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환자의 경우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 신장, 혈관,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은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서는 65세에서 74세에서는 일단 암이 부동의 1위였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은 부동의 1위는 암이지만은 일단은 2위가 심장질환, 그리고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연령에 따른 심장의 기능적 저하라던가 구조적 변화는 우선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입원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김관일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은 해주셨지만 몇 가지 내용을 보시면은 심장의 예비 능력이 감소하게 되면은 심부전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리셉터의 민감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노인에게서는 흔하게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반결절이나 방심결절의 기능 부존으로 인해 심장블록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매우 다양하게 심장혈관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의 경우에는 흡수, 분포, 배설의 약물 동력학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약물 동력학적 변화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노인에서의 약물요법에서도 함께 꼭 고려돼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물의 흡수입니다. 약물의 경우에는 그 노화가 진행될수록 위내 산도가 감소가 되고 위장 간의 흡수 표면적이라던가 운동성이 줄어들고 위내용 배출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산성에서 흡수되는 약물의 흡수가 저하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약물은 수동 확산에 의한 흡수로 인해 위장 간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포에서는 체성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체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35%까지 노화가 진행될수록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용성 약물의 분포 용적이 증가가 되고 대표적으로 프로프라놀 같은 베타블로커의 지용성 베타블로커의 반감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체수분, 특히 그 세포 외액 같은 경우 매우 큰 폭으로 감소가 돼서 수용성 약물의 분포 영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디고신 같은 수용성 약물은 농도가 급격히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과 결합하는 혈장 단백질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혈장의 알부민 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부민과 결합하는 약물의 혈중 농도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와파린 같은 경우는 단백 결합률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혈중 농도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1 애시드 글라이코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알파1 글라이코 프로테인과 결합하는 약물의 혈중 농도는 반대로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리도카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사의 주된 기관인 간의 경우 간의 혈류량이라던가 실질의 질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간의 그 약물의 주된 대사 경로인 페이스 1 대사가 감소가 돼서 전반적인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와파린 같은 경우는 간으로 대사되는 대표적인 약물로 반감기가 연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설 과정에서는 보통 배설의 가장 주된 기관인 신장이 기능이 감소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신장의 네프론 수가 줄어들면서 GFR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의 혈류량도 줄어들어서 신장의 기능적 퇴화가 동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시럼 크레아틴을 기반으로 그 GFR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식이 있는데 대부분의 약물 같은 경우는
코크브 골드 이퀘이션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코크브 골드 이퀘이션을 통한 약물 용량 조절을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을 간단히 보시면은 실험 크레아틴이 정상이더라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감소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일단 노인에서는 근육에서 분비되는 실험 크레아틴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실험 크레아틴이 실험 크레아틴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낮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과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크레아틴을 보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여전히 컨트로버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배사되는 약물의 경우에는 방광기가 연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일단 노인화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외에도 일단 연령에 따른 여러 가지 질환, 노인성 질환이 동반이 되면서 어떤 약물요법에서도 고려돼야 되는 게 많아집니다. 그중 몇 가지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멀티모비디티입니다. 일단 동반 질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통은 일단 치료의 복잡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물과 질환 간의 상호작용이라던가 약물 상호작용, 약물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늘어나면서 우선은 필요한 약물이 빠지게 되는 언더 프리스크립션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노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화에 따른 노쇠의 경우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생리적 예비능이 감소되는 비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된 환자에게서 프레디티가 있는 경우 입원율이나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보통은 노년층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통 성망이나 복약수는도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약물 복용을 할 때 큰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돼야 되는 노인성 질환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요실금입니다.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 노인 환자 한 과반수 이상이 동반되는 질환이고 보통 일단 요로 감염이라던가 그다음에 수면 부족, 그다음에 우울증 등의 우선은 동반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증의 심부전이라든가 루프 이뇨제를 사용할 경우 요실금을 악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복약 수능도를 떨어지는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뇨제의 경우 복용 시간을 낮 시간에 복용하거나 야간 대신 저녁에 복용을 해서 복약 수능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낙상입니다. 보통 심혈관계 약제 외에도 안티콜리너지스나 벤조다이아제핀이나 또는 선망이나 탈수에 의해서도 낙상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구용 항원고제를 복용한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낙상에 주의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 환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폴리파마시라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폴리파마시라고 합니다. 특히 폴리파마시가 있는 경우에는 노인 주입 유의약품이 없는지 그 유무 등을 확인해서 약물을 빼는 과정인 디프리스크라이빙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된 노인 환자 같은 경우는 약물의 복용수가 특별히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컨트롤군에 비해서 질환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약물의 복용 개수가 큰 폭으로 증가가 됩니다. 특히 이런 다약제 복용으로 인해서는 언더프리스크리션이라든가 부적절한 사용, 그다음에 약물 부작용이라든가 복약 수능도 저하, 약물 비용의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인 환자 같은 경우는 약물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디프리스크라이빙 프로세스를 꼭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거를 약물 개수를 줄이거나 용량을 감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정기적으로 약물의 리스크와 베네핏을 비교해서 약물의 적절성을 재평가하는 건데요. 특히 카디오베스큘러 클리니컬 팀에서는 이 디프리스크라이빙 프로세스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혈관계 약물 같은 경우는 다른 진료과에서
워낙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임의로 약을 빼는 거를 매우 꺼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디오베스큘러 클리니컬 팀에서는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은 1년의 디프리스크라이빙 프로세스 과정을 한 번은 이제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물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약물의 부작용은 없는지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약물의 중단 여부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 중단 후에는 일단 모니터링을 함께 해서 디프리스크라이빙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 약물의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다약제를 복용하거나 프리스크라이빙 캐스케이드를 거치고 있거나 말기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PD 시행을 해서 약물의 리스크와 베네핏을 재평가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환자의 디프리스크라이빙 프로세스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노인주의 의약품에 대한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노인주의 의약품이란 임상적 이득보다는 부작용 위험이 상회하고 다른 안전한 대체약이 있는 약물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어스 크라이테리아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 노인병 학회에서 일단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델파의 기법을 적용해서 전문가 합의를 통해 핌스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비어스 크라이테리아의 경우에는 일단은 노인병 전문의인 마크 H. 비어스가 1991년에 발표를 하셨고 일단은 현재로서는 2019년 4차 개정된 비어스 크라이테리아를 일단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어스 크라이테리아의 내용은 보시면은 노인주의 의약품이라던가 특정 질환에서의 노인주의 의약품 또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노인주의 의약품 그리고 약물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신장 기능에 기반한 노인주의 의약품을 총 5개로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프 크라이테리아입니다. 이거는 유럽에서 제시한 그 크라이테리아고요. 비어스 크라이테리아의 한계를 보완해서 2008년도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2차 개정을 해서 일반 노인 대상으로 12개 계통별로 총 80개의 핌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비어스 크라이테리아와 좀 다르게 약물의 적응증이라든가 투여 기간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고 약물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라든가 약물과 기저병력 간의 상호작용은 비어스와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약물과 약물 중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노인주의 의약품 중 가장 유명한 비어스 크라이테리아에서 심혈관계 약물의 노인주의 의약품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선은 고혈압 치료로 사용하는 알파1 블로커입니다. 독사조신이나 프라조신, 테라조신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 약물의 경우에는 노인에서 기립성 저혈압과 관련된 위험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있기 때문에 항고혈압제의 1차 치료제는 사용하지 않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미오다론입니다. 아미오다론은 스토프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사이너스 리듬을 유지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심폐세동에서 다른 항부정 매체에 비해 간독성이라든가 폐독성, 갑상선 부작용 등 독성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리듬 조절이 레이트 조절보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신부전이나 자신심시대가 동반된 경우 1차 치료제로는 예외적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통 그 심방세동이나 일단은 신부전에서 디곡신을 1차 치료 약제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디곡신은 심방세동에서는 레이트 조절을 위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 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1차 치료 약제는 추천을 하고 있지 않고요. 신부전에서는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량을 증가해도 추가적 이득은 없고 독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1차 치료 약제로는 추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신장으로 배설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신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독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량을 고려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 사항을 보시면은 보통 1차 치료 약제로는 추천을 하고 있지 않고요. 노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일반적인 상용량을 하루 1일 0.16mg을 초과하지 않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용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주기적인 혈중 농도나 TDM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로네다론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일단 하트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 환자에서 부정적인 결과, 일단 입원율이나 사망률이 증가됐다는 결과 보고가 있어서 보통 심방세동과 신부전 환자에서는 일단은 추천을 하고 있지 않는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질환에서의 노인주의 의약품입니다. 우선은 신부전은 가장 흔하게 노인 환자에게서 동반되는 질환의 하나이고요. 신부전 같은 경우에 노인주의 의약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로스타졸은 사망률이 증가된다는 일단 연구 결과가 있어서 노인주의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넌 디하이드로피리딘계인 칼슘 제너 블로커와 엔세이드, 그 다음에 코스트 이니비터, 그 다음에 치아졸리딘 디온계와 드로네다론 같은 경우에는 수분 저류 촉진 가능성, 그 다음에 신부전 악화 가능성이 있어서 신부전 동반 환자에게서는 노인주의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싱콥입니다. 보통 싱콥의 경우에는 섬액이라던가 일단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 노인에게서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 중에 하나이고요. 싱콥이 동반된 노인 환자 같은 경우에 노인주의 약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치매 치료제인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섬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섬액으로 인한 싱콥인 경우에는 추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선택적인 알파1 블로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싱콥이 동반된 경우에는 알파1 블로커가 금기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사망계 항우울제인 아미트립틸린이라던가 클로프로마친이나 올란자핀과 같은 항정신병 용제도 기립성 저혈압이나 섬액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싱컵이 동반된 노인 환자에서는 추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어스 크레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약물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AC 이니비터나 ARB와 같은 라스 이니비터 또는 포타슘 스페어링 이뇨제와 함께 또 다른 라스 이니비터를 병용할 경우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기능이 떨어져 있는 노인 환자에서는 루틴하게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파린 같은 경우는 매우 다양한 약물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아미오다론이나 사이프로플로사신, 엔세이드와 병용할 경우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가능한 병용을 하지 않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병용을 해야 한다면 INR을 클로즈 모니터링 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기능을 기반한 노인주의 의약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약물, 심혈관계 약물은 노약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우선 에피사반이나 다비가트란, 에독사반, 리바록사반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노약에 대해서 크리에틴 클리어런스에 따라 일단은 사용의 근거라든가 그거에 맞춰서 일단 노인 금기 여부를 일단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의 위험에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스토프크레틀에서 나왔던 그 카디오베스큘러 시스템에 있는 노인주의 의약품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보시면은 베라파밀 또는 딜티아젬과 베타 차단제를 병용할 경우 심장 블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액이나 이동 방식 블록, 완전 방식 블록이 있는 환자에게서 베탄 차단제를 사용할 경우 심각한 저혈압이나 심정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병용을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칼륨 혈증이나 저나트륨 혈증, 고칼슘 혈증 또는 통풍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서 하이드로클로로사이아시드와 같은 사이아자이드 이뇨제를 사용할 경우 전해질 불균형이나 통풍의 악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시면은 포타슘 농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혈중 칼륨 농도를 모니터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타슘 스페어링 에이전트와 알도스테론 기량제를 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고칼륨 혈중의 위험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간격으로 혈청 칼륨 농도를 확인해서 고칼륨 혈중 유무를 모니터링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프 크라이테리아에서 제시하고 있는 코아귤레이션 시스템 관련 약물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임상적 상황이 출혈의 위험이 있는 임상적 상황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에 보시면은 아스피린을 160mg을 초과해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은 증가되는 반면 효과가 증가된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심방세동 환자에게서 아스피린과 와파린 또는 노악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병용요법으로 인해 추가되는 이익은 없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혈의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보시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위장관 출혈과 관련된 내용 중 약물요법이 있는데요. 엔세이드와 와파린, 노악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있지 않고 PPI 예방요법 없이 엔세이드와 항혈소판제를 병용하는 경우에도 소화성 궤양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프 크라이테리아에서는 추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노인주의약품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거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노인주의약품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말기 노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주의약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017년도에 처음 이제 발표가 되었고 2020년에 우선은 이제 2차 개정을 통해 현재 이제 그 스토프 프레이 버전 2로 일단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토프 프레이 크라이테리아 같은 경우는 기대 여명이 제한적인 말기 노쇠 환자에게서 디프리스크라이빙 프로세스를 도와주는 노인주의 의약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조건이 크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스토프 프레이 크라이테리아를 적용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그 조건을 보시면은 뭐 일상생활 예를 들어서 걷기라던가 세탁 이런 일상생활이 전적으로 의존을 하는 경우나 중증의 만성질환, 말기질환이 동반된 경우 그리고 중증의 비가역적인 노쇠 그다음에 1년 생존 예후가 불량한 경우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 그 스토프 프레이 크라이테리아를 적용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그 단시간에 약물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약물 부작용의 위험이 훨씬 높은 약물들을 선정해서 말기 노쇠 환자에게 일단 디프리스크립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심혈관계 약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스토프 브레이 크라이테리아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은 우선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약 실패나 내약성이 감소된 약물이나 임상적 적응증이 없는 약물, 그 다음에 증상이 해결된 약물을 계속 투여를 하고 있다면 중단을 고려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약물 중에서는 스타틴이나 에제티민과 같은 지질 저하제는 단기간 복용으로는 치료 효과보다는 이상 반응의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말기 노쇠 환자에게서는 일단은 우선은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고혈압제 같은 경우에는 말기 노쇠 환자에게서 지속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항고혈압제를 감량 혹은 중단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단은 그 건강한 노인 환자에 비해서 노쇠 환자의 수축기 혈압 목표는 다소 좀 높게 잡고 있고요. 130에서 160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항고혈압제 같은 경우에는 혈압 조절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적응증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재고를 한 후 중단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나이트레이트나 니코란딜과 같은 협심증 치료제입니다. 이런 협심증 나이트레이트와 관련된 협심증 치료제는 심혈관 사망률이나 심근경색 발생률 감소 효과는 없는 반면 우선은 부작용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있지 않고요. 지난 12개월 동안 협심증 증상이 없고 간상동맥 질환의 객관적 근거가 없는 환자에게서는 주의해서 감량 혹은 중단을 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물이 있으나 일단은 여기 세 가지 크게 심혈관계와 관련된 약물은 크게 세 가지로 네, 이제 요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연령에 따른 심혈관계, 약물 동력학적 변화는 심혈관계 약물의 상호작용이라던가 약물과 질환 간의 상호작용, 약물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된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그 약물을 줄여주거나 감량을 해주는 또는 빼주는 디프리스크라이빙 프로세스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통 노인주의 의약품, 노인 부조적 약물을 인지를 하고 노인 환자에게서 해당 약물을 복용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네, 약물요법 시 노인 부조적 약물을 좀 잘 인지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